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근데 그게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유리한 전략일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사실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마가의 완성,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은 대만을 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김광석입니다.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줌으로 좀 연결해서 그 현안을 좀 전달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했었던 역할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 찾아와서 중요한 현안을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그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서 정말 그냥 빠져서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옆에 놓여 있다. 오바마 전과 후는 달랐고요. 트럼프 전과 후는 달랐습니다. 역시 바이든 전과 후는 뭐가 달라도 달랐거든요. 트럼프 2.0 시대 전과 후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모자 위에 써놓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만 이 마가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마가가 뭘까? 트럼프는 미래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다 싹 끌어가지고 와서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가지고 와서 미국 내의 제조기지를 완성시키겠다. 이게 마가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또 배터리, 이런 미래 유망 산업을 모두 가지고 오는 건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가져오는 거다. 밸류체인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A부터 Z까지 다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소재는 일본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조는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이 제일 잘해요. 한국도 잘하지만 분산되어 있어요. 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없애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미국 내에 완성시키겠다. 설계, 소재, 장비, 제조, 시험 공정, 그리고 판매, 서비스까지. 서비스는 뭐예요? 반도체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가 서비스인 거예요. 메타가 서비스인 거예요. 챗GPT가 서비스인 거예요. 결국 미래 유망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정부 구조를 만들죠. 그동안에 없었던. 그게 뭐죠? GEC, 정부 효율성 위원회,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이 GEC를 누가 제안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GEC가 뭐 하는 거죠? 조직이 연방정부의 회계장부를 보고, 회계장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빼다가 효율적인 데다가 옮기는 역할을 해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상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국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산을 관할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한 가지 또 다른 역할이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부 자문위원 활동을 정말 10년 넘게 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나 여러 그 자문 활동들을,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제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제발 좀 정부가 미래 산업을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발 좀 CES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정말 많은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관심 갖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30년 전 규제 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를 일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마가는 결국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야 돼요. 그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는 그런 규제가 없네? 그런 나라로 가고 싶어야 돼요.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업 시험해야겠네. 여기는 규제가 프리하네. 그러면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이 잘해요? 전통기업이 잘해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합니다.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일론 머스크 혼자 미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주산업 고민하고 자율주행차 고민하고 A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제정이 내린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원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완화시켜서 그 영역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겁니다. GEC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동안 얘기했던 공약들, 그리고 공화당 정책 공약집에 있던 세부 조항들 가지고 정말 이 마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생각인지 퍼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일기 때 여러분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역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두 리더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기지를 두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 안 해도 되는 나라다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을 주는 겁니다. 굉장한 매력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제조기업에게는 어쨌든 비용이니까 비용 감소라는 매력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필요 없다. 2번. 두 번째는 법인세 절감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 끌어올렸다면, 트럼프는 나 법인세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기업들은요, 당연히 절세하고 싶죠. 그러면 그만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법인세 절감, 이거 매력적인 거예요. 다소 노동력 비쌀지 몰라도, 노동 인건비 비쌀지 몰라도 법인세 절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두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느끼고 미국의 현지 공장 둬도 되겠다.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론자죠. 금리 인하를 추구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업들은, 또 미국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 인하론자예요.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해요. 다만 여기서 모호한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모호한 의견이 뭐냐면 파월과 불편한 동거하는 거 아니냐. 파월이 오히려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파월이 과연 해고될 수 있느냐? 파월이 과연 사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임을 안 한다면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온다던데? 관세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하면 오히려 인플레 온다던데?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오히려 금리 인하 어렵지 않을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일지라도 그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 중요한 줄기에서 벗어나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금리 인하론자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고 기업들은 그게 매력적인 환경으로 느낄 것이다. 그게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자 한다. 그 부분에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죠? 네 번째 수단이 뭘까요? 네 번째가 바로 강력한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관세고요. 관세 전쟁의 역사를 잠깐 돌아가 보시면 이미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관세율이 역사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관세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18년, 19년, 20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이후에 20년부터 관세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된 걸 보면 트럼프 시대 동안 관세율이 치솟는 건 맞다. 자, 그러면 관세율이 치솟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하기 어려워져요. 수출하기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를 완성하기 유리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근데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벌써 답변이 됐죠?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막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관세를 올리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막는 장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수단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편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말고 현지 생산하라,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 네 번째가 되겠다. 그러면 바이든의 정책 드라이브는 뭐였어요? IRA였어요. 그 다섯 번째, IRA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IRA,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무역전쟁했던 인물이거든요. 둘 다 무역전쟁은 하지만 무역전쟁을 하는 수단,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물론 트럼프라는 인물은 IRA 없애겠다. 유세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요. 그건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공화당은 트럼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에는 IRA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IRA를 지지해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거의 몇 안 되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중국을 나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정책이다. 그런 좋은 정책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걸 왜 없앱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없앤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름을 없애는 겁니다. 바이든의 성과인데 그 이름을 놔두겠습니까? 이름을 없애는 거다. 세부 조항들은 살아 숨쉴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겠죠.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저는 예측을 한다면 뭐 마가 액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그러나 세부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려두고 조금 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조항들을 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관세 전쟁까지 붙여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5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나 칩스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여전히 활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미국에서 현지 생산 방식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죠. 왜? 중국과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돌렸던, 중국에서 우회 생산했던, 여러분 관세 전쟁도 굉장히 무서운 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미국 주가 오르고 일본 주가 올랐는데 중국 주가 떨어지고 한국 주가 떨어졌던 건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관세 전쟁 일으키면 중국 주가 떨어지겠죠. 중국 경기 안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떨어졌을까요?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 우회 수출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구조가 다 미국으로 이동시켜서 마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책 수단들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바로 저는 FTA라고 생각합니다. FTA 정말 싫어하죠. 원래부터 일기 때도 싫어했죠. 한미 FTA 싫어했고, 나프타 정말 혐오합니다. 나프타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있으니까 굳이 공장을 미국에 둘 필요가 있어요? 멕시코에 두죠.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하고 그리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나프타를 없애면 관세를 또 높이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 생산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채택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FTA 같은 거를 재협상,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겠다. FTA입니다. 이런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를 돌이켜보면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이고 또 그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의 배경에는 전쟁이 빠지지 않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근데 경제 제재를 가했었을 때 사실 러시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안 할게. 근데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었는데 그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가스관을 잠그니까 정말 얼어 죽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OECD 회의 참석하려고 겨울에 여러 번 그 파리에 갔었거든요. 파리 보통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근데 겨울에 가면요 너무 추워요. 겨울에 파리를 제가 왜 가겠습니까?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정말 춥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그 추위가 더 느껴져요. 살에 그 뼈를 에이는 추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안 떼요. 원래
거기가 문화가 그래요. 그 옷을 두껍게 입어요. 실내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더 아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어땠나요? 오히려 중국,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대체로 수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바이든은 중국을 혹은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립시키지 못했고 동맹국끼리 싸우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방국, 미국과 미국 우방국 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중국을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재밌게도 나머지 국가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왕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게 똘똘 뭉치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단단해지는 거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이 중동 국가들이랑 친해지면서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원유를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위안화로 결제하자. 브릭스 국가들끼리 야 우리끼리 왜 달러로 거래해? 우리 헤알화로 반 결제하고 위안화로 반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에요? 누구와도 동맹국적 지위를 갖지 말자.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게. 그냥 우리는 거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유리한 전략일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을 공세에 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고 전쟁을 멈추지 못한 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는 방식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매력적이게 제공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를 미국 편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름 푸틴과 친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 이런 국가들하고 나름 친분을 쌓고 또 협상을 하고 하면서 나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사실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거, 마가의 완성,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은 대만을 내주는 겁니다. 대만을 왜 내줘요? 어떻게 정점을 찍어요? 대만을 내준다는 것은 껍데기를 내준다는 것이고 알맹이는 TSMC죠. 그래서 TSMC 공장을 완성시키고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미국 본국으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TSMC 선배들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들 데려오기 좋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 앞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어쨌든 이 TSMC 인력들이 미국으로 이동시키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치 대만은 중국으로 내주는 방식. 대표적인 게 홍콩이거든요. 홍콩도 그래요. 홍콩을 내줬지만 사실 홍콩을 대표하는 산업, 영화 산업은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홍콩 배우들, 엔지니어들, 감독들, 이 모든 영화 산업의 핵심 인재들은 미국 헐리우드가 다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반도체 공급 안 하고 에너지 공급 안 하고 하면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겠죠. 트럼프의 큰 그림은 모든 걸 다 미국 내 완성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트럼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